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싱커게인 두 번째 한국인의 자가격리 DNA 단군 신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자가격리 DNA가 있답니다.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어찌나 즐거웠는지요. 단군 신화에 보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무려 100일 동안이나 굴 속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버텼던 웅녀님이 계시잖아요. 단군 할아버지의 어머니시죠. 이분의 후손이니까 우리한테는 워낙 자가격리 DNA가 있다. 그런 말이었어요. 이 단군 신화는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제 삼국유사에 제일 먼저 실렸었고, 물론 그 이전에 고기 같은, 그러니까 이름만 남아있는 책들에도 실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유실되고 없어지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 여기에 보면 이 위서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뭐 이럴 때 그 위나라 이야기인 거죠. 위나라는 그 우리 연희라는 말은 소설이란 뜻이에요. 허구라는 뜻인데 거기에 보면 오촉 세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촉은 촉한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인데 위는 그 조조 있는 그 나라요. 근데 그게 북쪽이기 때문에 한반도하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위서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 부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이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했는데 요와 같은 때였다고 한다. 요 나라. 예. 요임금, 순임금 할 때 그 요임금 있죠. 그러니까 상고시대의 중국 황제인데 바로 그만큼 오래된 때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고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금은 유실돼서 없고 제목만 남아있는 책이죠. 그런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에게 서자 환웅이 있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계를 탐내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며 환웅을 보내어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이 그의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은 지금의 태백산이 아니고요.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이르니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 곡, 병, 형, 선악을 주관하였으니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이었다. 요 천부인 세계 360, 36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환웅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렸는데 그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며 항상 환웅에게 빌기를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에 환웅이 신령스런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의 몸을 얻으리라 하였다. 여기서 이 마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먹는 마늘은 그 나중에 들어온 거래요. 이건 무릇이라고 해서 달래하고 비슷한 거라네요. 근데 어,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마늘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늘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 달래 그 시장에 가면 많이 팔지만요. 요새는 그 달래를 모래 같은 흙에다가 키워서 이렇게 캐내기가 되게 쉽게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달래는요, 캐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가느다란 뿌리고 가느다란 파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깊이 그 구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굵고 맛있는 그런 그 달래는 캐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 달래 맛하고 비슷한 맵싸하면서도 달콤한 마늘이라는 그러니까 이 식물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인의 입맛이 달래도 물론 좋아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달래, 캐기 어려운 달래보다 가꾸기도 쉽고 또 가성비도 뛰어난 마늘로 갈아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마늘이 아니라 물으시고 달래다. 틀렸다 마늘이라고 하면 아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쑥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제 불 속에 있으라고 했다는 거죠.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쑥과 마늘만 먹고 햇빛을 피하기 시작한 지 20하루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범은 뛰어나가 버렸다 이랬죠. 근데 여기 여러분 재밌잖아요. 앞에 위에 보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20하루가 되니까 여자의 몸이 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요, 이렇게 태어나야, 그죠? 엄마 뱃속 배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기가 이렇게 형상을 다 갖추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5개월, 6개월만 돼도 벌써 사람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7개월, 8개월 되면은 거의 사실은, 그러니까 태어나도 조금 위험해서 그렇지,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20하루가 되니까 벌써 곰은 여자의 몸을 갖춘 거고요. 그런 상태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말하자면 완성된 거죠. 예. 자, 사람이 된 곰은 웅녀라 하였어요. 웅녀는 같이 혼인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에 가서 아이 갖기를 축원하였다. 환웅이 이를 듣고 잠깐 사람으로 변하여 옥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유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경인이었다. 단군이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칭하였으며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 그곳을 궁홀산이라 칭하고는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1500년이었다. 주 무왕이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그 청, 이게 그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 신화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이제 웅녀가 환웅하고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은 건 맞아요. 그리고 유임금 있을 때 즉위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조선은 우리 그 대한제국 이전에 있던 이씨 왕조 조선이 아니고 옛날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따서 이 이성계가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칭하는 이름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단군 시절부터 조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새로 그 이성계의 조선이 생기니까 이 조선은 구분하느라고 고조선이라고 붙인 거지. 이때부터 이름이 고조선이었던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어떤 어린이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식으로 착각한 경우가 있어서 노파심에 친절하게 덧붙이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전 이거예요. 주나라의 무왕이 이제 이때 군사적으로 중국 대륙이 강성하기 시작한 때여서 기자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선을 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기자조선, 그러니까 왕으로 기자를 봉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자조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단군은 어떻게 했냐면 장남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출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후에 아사달로 돌아왔어요. 이 환웅이 내려온 곳이 어디라고요? 아사달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그 백두산 인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아사달에 돌아와서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대왕암 그 울산 앞바다에 가면은 문무왕릉인 대왕암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무왕이 자기는 죽어서도 그 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해서 수중능을 썼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나라를 그 다스리던 단군 왕검, 사실은 단군 왕검 그 한 분이 1500년 동안 다스렸는지 아니면 계속 계승을 하면서 왜그 이렇게 신정이죠, 신정? 그러니까 왕검이라고 할 때는 단군이라고 하면 이건 종교적인 의미인 거고 왕검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가 결합해 있는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비록 힘이 밀려서 쫓겨났지만 나라를 버리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멀리 도망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존재로 돌아와서 산에 남아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재정분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어쨌든 이런 점을 염두에다 두고 다시 다음 얘기가. 이 신화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허구가 아니에요. 옛사람들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옛날 한반도에는 그러니까 곰 토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숭배하는, 곰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굴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으니까 곰 토템의 부족과 호랑이 토템의 부족이 같이 어울려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재밌죠? 여기에 환웅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천신신앙이 결합한 거예요. 이 천신신앙은 사실은 태양신신화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라서 태양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건 물론 인류는 태양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태양이 인류 문명에서 정말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건 신석기 문명하고 상관이 있어요. 신석기 문명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신신앙이 결합해서 여기서 천신족과 곰족이 결합해서 지배계급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호랑이족은 그 이후로 예를 들면 호랑이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산군이라고 해요. 산속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산중허걸이라는 노래 아세요? 예, 마을의 수호신 겸 토착적인 의미의 판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 설화를 보면 호랑이를 산신의 부하, 산신의 시종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기억나세요? 단군이 장단경으로 갔다가 다시 아사달로 돌아와서 뭐가 됐다고요? 산신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호랑이는 굴에서 떠나서 사람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정말 마을을 떠난 건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자, 이거는 우리 각저총, 지금 이 각저라는 말은 씨름한다는 뜻인데 여기 지금 고구려 신화, 고구려 고분벽화예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에 벽에다가 이런 그림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은데 거기서 씨름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각저, 그러니까 씨름이 각저라서 씨름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각저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옆에 신단수, 신성한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성한 나무 옆에 빨간 원 안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다음을 보시면, 이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러스트로 옆에다가 그, 이렇게 윤곽을 따서 더 알아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건 바로 곰하고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문화에도 여전히 단군의 신단수와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단수와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걸 신화적인 안목으로 상상해 보면요. 신단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곰과 호랑이가 있는 건 이 고구려 부족의 기원에 해당되는 어떤 잔치인 거예요. 그런 날, 예를 들면 단오날 같은 때에 씨름하고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축제의 순간을 이 벽에다가 벽화로 보여준 건데 거기에 이런 신단수가 있고 신성한 나무가 있고 그 옆에 곰과 호랑이가 나무에 기댄 채로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신단수, 신성한 나무는 그 자체가 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안에 신선이 살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단수 옆을 지키는 존재로 좌청룡 우베코처럼 곰과 호랑이가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문화가 아니라 고조선의 문화를, 옛날 조선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이런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그림 이쁘죠? 예. 당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곰하고 호랑이 거느리고 있는 이런 그림 괜찮은 것 같아요. 우연히 구하게 돼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또 궁금해요. 그 이전에 이 종족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종족이라고 하니까 꼭 남의 민족 같은데, 곰족은, 이 곰 토템족은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는 없을까요? 얘들이 어쩌다가 호랑이하고 곰하고 한 굴에서 살게 됐지? 우리 신화는, 단군 신화는 건국 신화잖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에는 창조 신화가 조금 취약한 편이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창조 신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회를 타서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그 이전엔 어떻게 됐을까? 한반도에 언제부터 곰족이 살게 된 걸까? 언제 그러니까 천신족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단군 신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곰하고 호랑이는 언제부터 거기 살고 있었고 그 전에는 어디 살고 있었지? 이런 식의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몽골리안 1만 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제는 워킹 피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폴라 언더우드라고 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한 부족인 워킹 피플의 마지막 후계자. 여기서 후계자는 건 혈통상 마지막이란 뜻은 아니고요. 이 워킹 피플의 역사를, 구전되던 역사를 마지막으로 전수받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구술로 전수해줄 그 후계자는 구하지 못하고 손녀하고 얘기해서 이거를 글로 썼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설명인데,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인 몽골리안의 한 종족이 1만 년 전에 어떻게 베링해를 건너서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갔는가? 이들은요, 이 책에 따르면 이들이 북동아시아에 거주하던 곰 토템족이에요. 본문을 좀 볼까요? 이 시대의 남자들은 또 한 가지 기술을 익혔다. 여자들이 우리처럼 깊고 어두운 장소를 좋아하는 큰 곰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 것이다. 남자들이 동굴에서 큰 곰을 쫓아낼 때는 곰의 키보다 높게 목마를 탄 채 곰의 목을 내리쳤다. 그러면 형제인 곰은 현기증을 느끼며 햇볕을 찾아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여자들은 곰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막대기로 곰의 부드러운 배를 쿡쿡 찔러 통증을 좀 더 안전한 장소로 물러나게 했다. 자, 여기 이 내용에 보면 형제인 고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때 이렇게 목말 타는 거 아시죠? 사람이 사람 목 위에 이렇게 타가지고 키가 커지게 그렇게 표현하는 걸 목말을 탄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타고 곰보다 이제 키가 커진 상태가 돼서 곰의 목을 내리쳐서 곰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막대기로 이렇게 곰의 배를 쿡쿡 찔러서 야, 절로 가. 뭐 이러면 곰이 이렇게 물러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본 남자들은 막대기가 뾰족하면 이게 뭐예요? 도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해 거칠거칠한 돌에 막대기를 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차끝은 너무 뾰족해서 여자들은 무척 조심스럽게 다뤄요. 왜냐하면 형제인 곰이 상처 입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딘가 다른 장소로 가주기를 바랐던 것일 뿐이었으므로. 이게 무슨 소리냐? 곰하고 동굴을 놓고, 자연 동굴이겠죠? 곰하고 자연 동굴을 놓고 인간이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쫓아냈는데, 그렇다고 곰을 적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같은 비슷한 곳에서 사는 존재이므로 형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어느 날 지도자는 이 종족의 지도자예요. 가만히 앉아 자리에 앉아 가르치는 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윽고 그는 큰 곰이 얌전히 서서 벽에 붙어 있어 준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어요. 가정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 볼 일이 있어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그는 마음의 눈에 비친 얌전히 서 있는 큰 곰의 모습을 보며 싱글거렸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얌전히 서 있는 큰 꿈을 떠올리곤 어떻게 하면 글이 될 수 있는지 열심히 궁리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꽤 너무 골몰한 나머지 그 방법을 떠올리기 전까지는 사냥을 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눈만 뜨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만 몰두고 곰이나 어금니는 여기서 이제 큰 어, 소 같은 거예요. 맘모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매로 모습을 바꿔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가 대지를 돌아보니 일부는 노랗고 일부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지에 자라나는 것들은 초록색과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어우러졌어요. 그 순간 그는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여럿이 모이면 가능하다. 이리하여 나무딸기와 흙이 합해지고 흰 석회와 점토가 뒤섞이게 되었어요. 이윽고 얌전하게 서서 벽에 붙어있는 곰이 모두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물론 그것을 보는 데는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벽에 얌전하게 붙어있는 곰은 그림일 수도 있고 구조일 수도 있죠. 이거야말로 근데 예술과 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얌전하게 서 있는 곰 앞에서 곰을 잡기 위해서 훈련을 할 수도 있었고, 곰과 대화를 할 수도 있었고, 곰과 노래하고 춤추며 놀이도 했겠죠? 이게 바로 곰 토템인 거고, 원시 종합예술인 거고, 바로 연극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죠. 예. 이후 이들은요,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삶의 터전을 잃어요. 이 책을 보면 그 해일이 시작될 때 왜 이렇게 바닷물이 썰물처럼 쭉 빠졌다가 갑자기 산처럼 밀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셋 중 하나는 북쪽으로 가서 베링해를 건너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워킹 피플인 거죠. 그리고 이 책에 의하면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갔대요. 제 생각에 이들 중에 바로 우리의 조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고음 토템을 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한반도 태백산 아래에서 호랑이족과 연대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천신족을 만나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문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Think again. 우리 곰족은 원래 살던 삶의 터전이 지진과 해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이동해 왔어요. 그리고 호랑이족을 만나서 태백산 아래서 같은 굴 속에서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호랑이족은 마을을 지키고 수호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런 문화를 내장하고 있는 존재들로, 그죠? 그리고 신성에 헌신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런 존재들로 우리 문화의 이 외곽을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천신족을 만나서 단군 왕검을 낳고 새로운 국가로 출발했어요. 그죠? 이제 긴 자가격리 시간을 같이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고 있는 셈인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러워하느냐, 얼마나 추앙하느냐, 우리 스스로 얼마나 선진국 같으냐 이런 비교하는 건 그다지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고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거보다도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이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나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 같이 건강하고 다 같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참으면서 견디는 시간을 전 사회가 너무나 잘 하게 됐어요. 이 다음엔 뭐가 만들어질까? 무엇을 만나게 될까?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